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고 나누자입니다. 매일마다 듣고 보고 느낀 점을 한 가지씩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서 인생살이에서 도움이 된다라면 그 또한 저희 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카네기 인간관계 30가지 원칙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산지가 한참 됐더라고요. 2011년도에 샀는데 지금까지 늘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통달하시고 매 달마다 잘 적용하신다라면은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 비난이나 비판, 불평을 하지 말자. 섣불리 타인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이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성숙한 리더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자주 비난하는 행동은 마치 매우 위험한 불꽃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라는 화약고가 터지면서 솟아오르는 불꽃은 종종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비난을 받는 사람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므로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이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는 때로는 원한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B.F. 스키너는 동물 실험을 통해 착한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해주며 학습한 내용을 빨리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나쁜 행동에 대해 벌을 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배운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 다른 심리학자 한스 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원하는 것만큼이나 비난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난이란 집 비둘기와 같다는 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집 비둘기는 아무리 멀리 날아가더라도 언젠가는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1865년 4월 15일 토요일 아침, 포드 극장에서 존 월크스 부스에게 저격당한 에이브러햄 링컨은 극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싸구려 하숙집의 한 침실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대가 너무 작아 키가 큰 링컨은 몸은 대각선 모양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스태튼 국방장관이 비통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완전하게 인간의 마음을 다스렸던 한 남자가 여기에 누워있네. 링컨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특별한 비결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10년 동안 링컨의 생애를 연구했으며 3년에 걸쳐 잘 알려지지 않는 링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링컨의 인간성과 가정생활을 연구했으며 특히 링컨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인간의 마음을 잘 다스렸다 할지라도 그 역시 남을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젊은 시절 인디애나주 피존 크리크 밸리라는 시골에 살았는데 비난하기를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조롱하는 시나 편지를 써서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길목에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링컨의 편지 때문에 평생 동안 그를 증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후에도 종종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글을 써서 신문에 기고했다고
했는데 한 번은 이 때문에 큰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842년 가을, 링컨은 제임스 실리즈라는 허영심 많고 싸우기 좋아하는 아일랜드 태생의 정치가를 인신 공격했습니다. 그를 풍자하는 글을 스프링필드의 저널지에 익명으로 기고한 것입니다. 이 글이 기재되자 온 시내 사람들이 쉴즈를 비웃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쉴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는 그 익명의 기고자가 누구인지 알아낸 뒤 즉시 말을 타고 링컨의 집으로 달려 격투를 신청했습니다. 링컨은 격투를 피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무기의 선택은 링컨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유난히 긴 팔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병대의 점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친구로부터 장검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드디어 결투일, 미시시피 강변의 모래사장에서 만난 두 사람. 하지만 격투가 시작되려는 순간 입회인들이 중재에 나서는 바람에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링컨은 인간관계에 있어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 링컨은 두 번 다시 남을 모욕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고 남을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비난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시오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습관적으로 거실 벽에 걸려있는 링컨의 초상화를 쳐다보며 링컨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라며 골똘히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남을 공격하고 싶어질 때는 루스벨트 대통령처럼 링컨을 떠올려 보는 것이 어떨까요? 남의 결점을 고쳐주려는 노력은 분명히 칭찬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저 자신의 결점을 고친 후 이야기입니다. 섣불리 타인을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자는 자기 집 대문 앞은 지저분하면서 이웃집 지붕 위에 눈에 대해 시비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인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은 감정의 동물이며 게다가 편견으로 가득 찬 존재심과 허영심에 따라 행동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테스를 비롯한 수많은 소설을 쓴 영문학의 귀재 토머스 하디가 미천한 사람 주드를 끝으로 장편 소설을 쓰지 않게 된 이유는 도덕가들의 맹렬한 비난 때문이며 영국의 천재 시인 토머스 채터튼을 18세의 나이에 자살로 몰아넣은 것 역시 비판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대인관계가 서툴기로 유명했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외교적 수완과 사람 다루는 방법을 터득한 뒤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은 나는 결코 남의 단점을 들춰내지 않고 장점에 대해서만 칭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잔소리를 들어놓은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 행동에 집착합니다. 이해와 관용은 뛰어난 성품과 극기심을 갖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미덕입니다. 영국의 사상가 칼라일은 위인은 소인을 다루는 방법에서 그의 위대함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리빙스턴 라니드의 아버지를 잊어버린다는 아주 작은 진실이지만 깊은 감명을 주는 글로 많은 독자들이 심금을 울린 글입니다. 이 글을 수백 군데 잡지와 신문에 기재되었고 수많은 외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잊어버린다.
리빙스턴 라니드. 아들아, 잘 들어라. 나는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이야기하고 있단다. 내 조그만 손은 뺨 밑에 끼어 있고 금발 곱슬머리는 촉촉한 이마에 붙어 젖어 있구나. 나는 내 방에 혼자 몰래 들어왔단다. 몇 분 전 서재에서 소리를 읽고 있는데 후회의 거센 물결이 나를 덮쳐 왔단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며 내 잠자리를 찾아왔다. 아들아, 그동안 너한테 너무 까다롭게 대해 왔던 것 같구나.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에 가기 위해 옷을 입고 있는 너를 꾸짖곤 했었지. 내가 신발을 깨끗이 닦지 않는다고 호통을 쳤고 물건을 함부로 마룻바닥에 던져 놓는다고 너한테 화를 내기도 했었지. 아침 식사 때도 나는 또 내 잘못을 들춰냈다. 음식을 흘리며 잘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린다고. 식탁에 발꿈치를 올려 넣는다고. 빵에 버터를 많이 발라 먹는다고 꾸짖었었지. 너는 학교로 가면서 출근하는 나를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며 말했지. 잘 다녀오세요, 아빠. 그때 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지. 어깨를 펴고 걸어라. 얘야, 너는 기억하고 있니? 내가 서재에서 소리를 읽고 있을 때 너는 경계의 눈빛을 띠고 겁먹은 얼굴로 들어왔었잖니. 나는 이를 방해한 것에 짜증을 내면서 문 옆에서 망설이고 서 있는 너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냐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지.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작스레 내게로 달려와 두 팔로 내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했지. 너희 조그마한 팔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꽃피운 사랑을 가득 담고 나를 꼭 껴안았단다. 그것은 어떤 냉담함에도 시들 수 없는 애정이었었단다. 그리고서 너는 문 밖으로 나가 계단을 쿵쾅거리며 내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바로 그 직후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그만 손을 쥐었던 소리를 서재 바닥에 떨어뜨렸단다. 내가 왜 이런 나쁜 버릇을 갖게 되었을까? 잘못만을 찾아내서 꾸짖는 버릇을. 그것은 너희 착한 아이로 만들려다 생긴 버릇이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너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한 데서 생긴 잘못이란다. 나의 어린 시절을 기준으로 너를 재고 있었던 것이지. 그러나 너는 너무 착하고 훌륭하고 진솔한 성격을 갖고 있단다. 너희 조그마한 마음을 넓은 언덕 위에 비추는 새벽빛처럼 한없이 넓단다. 그것은 꾸밈 없는 마음으로 내게 달려와 키스를 하던 내 행동에 잘 나타나 있다. 얘야, 나는 어두운 내 침실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단다. 그것이 작은 속죄에 불과하다. 내가 깨어 있을 때 이야기를 하면 너는 아마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내일 나는 참다운 아버지가 되겠다. 너와 사이좋게 지내고 내가 고통에 당할 때 같이 괴로워하고 내가 웃을 때도 나도 웃겠다. 너를 꾸짖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혀를 깨물겠다고 나는 내 자신과 약속하겠다. 그리고 우리 애는 작은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겠다. 그동안 너를 어른처럼 대해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지금 침대에 엎드려 자는 모습을 보니 내가 아직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구나. 어제까지 너는 머리를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고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지.
내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너한테 요구해 왔구나. 너무나도 많은 것을. 남을 비난하는 대신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상대방이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비난보다 훨씬 유익하고 흥미롭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에 대한 동정과 관용과 호의가 저절로 우러나오게 됩니다.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 존슨 박사는 신도 사람을 심판하려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단점은 덮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꿀을 얻기 원한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카네기 인간관계 첫 번째 원칙은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마라입니다. 이것은 카네기 원칙 중에서 유일하게 부정적인 표현이지요. 하라가 아닌 하지 마라. 금기어입니다. 30가지 카네기 인간관계 원칙 중에서 제일 먼저 실천해야 할 원칙입니다. 비난, 비판, 불평은 무익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비난, 비판, 불평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비난, 비판, 불평, 그것은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때로는 원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비난은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의 말을 명심하세요.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을 간다.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일은 모든 일이 시작의 의미입니다. 매월 1일에는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시작을 위하여 다음 원칙을 실행해 보도록 하세요.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마라입니다. 제가 교포이기 때문에 발음이 좀 정확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1편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마라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